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전국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수동대학교 영남이공대 평생기업공과 그리고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먼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항상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변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변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시면요. 자, 현재가 여기입니다. 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의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전국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나 기타 여러 요인을 인해 가지고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보시면요, 올라가는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매물이 부족한 경우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가 가다하게 되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매물이 부족하니까 결국 뭐냐? 공급이 부족한 것이고, 그러니까 또 사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게 되죠. 그러면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가 하락이 돼야 됩니다. 전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이자를 굉장히 제로금리라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해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집 사신 분들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으셨죠. 그리고 규제가 완화돼야 됩니다. 정부의 규제가 완화됐을 때 결국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가 활성화돼야 돼요.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결국 재력이 있어야 않겠습니까? 이 재력이 결국 내가 버는 돈이 많아야지 이 재력이 되면서 결국 이 거시경제 활성화되면서 결국 이렇게 집을 많이 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요, 항상 이렇게 보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규제가 강력했죠. 그래서 집값이 다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항상 강보합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효율성,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 공급이 적정하다 할 경우에 결국 이렇게 강보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하고 있죠. 양도세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를 막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이것을 낮추자 그러고 있죠.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다음 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도세 중과는 아무래도 완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 규제가 이렇게 해서 수요 관리를 규제하게 되죠. 그리고 DS를 통해서 결국 버는 만큼 수익이 되는 만큼 집을 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확대 지금 하고 있죠. 3기 신도시를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항상 강보합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떨어지는 것은 올라가는 요인과 반대가 되면 되겠죠. 매물이 여기 부족하니까 매물이 과다하고, 그리고 공급이 과다할 것이고, 그리고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죠. 왜? 집값이 떨어진다게 되니까 관망하는 그런 추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수요가 부족해서 집값이 다운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상승되면 다운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0.25를 상승시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제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1%가 상승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앞으로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끌 하신 분들 앞으로 이자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상승되면 집값은 다운된다. 그리고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집값이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시경제가 취약하게 되면 결국 집값이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지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버는 돈이 없어. 그러면 집을 살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가 탄탄해야지만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이 많게 되면 민간에서 많은 분양을 하게 되면 결국 분양 물량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이 공급이 가다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결국 다운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다운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량이 이 움직이는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급이 많을 때는 집값이 다운됐었고 공급이 적었을 때는 집값이 상승된 그런 기조로 전국의 부동산 흐름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공급에 대해서 보시면 공급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적정량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정량이 얼마냐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전국의 인구 증감률과 적정 공급량을 보시면요. 2019년 2020년, 21년도는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20년까지 보시면요. 전국의 인구가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5,100만이었다가 지금 5,180만 됐죠. 마이너스 2만 이 전국이 인원이 줄어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가 972만 9천이죠. 근데 966만 8천 됐습니다. 마이너스 얼마? 6만 명이 서울을 빠져나간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구가 다 어디 갔느냐? 경기도를 보시면 경기도가 1323만 9천이었는데요. 1342만 7천, 18만 7천, 18만 7천 명이 결국 이렇게 경기도에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가 2만 명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가 243만 8천인데요. 19,000명이 이렇게 줄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295만 7천인데 이렇게 14,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10,000명이 줄었고요. 울산광역시도 12,000이 줄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15,000명이 이렇게 늘게 되었죠. 그리고 기타 강원도 같은 경우도 좀 늘었고요. 그리고 충청남도나 전라북도가 많이 줄었죠. 14,000. 그리고 전라남도가 17,000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26,000 제일 많이 줄었죠. 그리고 경상남도가 22,000 이렇게 인구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집값은 결국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결국 인구가 줄게 되면 수요가 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요가 변동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적정 공급량은요, 인구수에 곱하기 0.005를 통상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서울 같은 경우가 966만 8천 되다 보니까 4만 8천 가구가 매년 입주가 되면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16,000이죠. 17,000 가구 정도 입주가 되면 적당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구광역시가 얼마? 12,000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14,000. 그리고 기타 경기도가 얼마요? 67,000 가구가 입주되면 적당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가 얼마? 8,000 가구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남도 이렇게 해서 약 10,000 가구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입주가 되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입주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입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민간 아파트 연도별
입주 물량 추이를 보면요. 자료는 톡톡투데이에서 이렇게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가 2021년 얼마? 26,000 가구가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6,538가구가 입주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가 16,158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 얼마? 48,000가구가 입주가 돼야 되는데 얼굴 얼마? 16,000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서울은 지금 입주량이 굉장히 적다. 공급량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은 앞으로 많이 다운되기보다는 보합으로 상승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가 89,000, 올해 84,000, 내년도에 7만, 내년도에 72,000,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얼마? 67,000가구가 입주가 돼야 되는데 이걸 적정하게 지금 이제 공급이 꾸준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도는 강보합으로 이렇게 갈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7,000, 내년도 29,000, 내후년도 37,000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인천 같은 경우는 얼마? 14,000가구인데 공급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가 인천 같은 경우가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가 66,200, 8,700, 3,200 그런데 대전 얼마? 7,300가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크게 다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대구는 이렇게 12,000가구가 입주되면 적정한데 얼마? 올해 14,000 입주가 되고요. 내년도 19,000, 내후년도 2023년도에 31,000가구가 입주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공급량이 많아졌죠. 그래서 앞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집값이 다운될 여지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주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7,200가구가 들어서면 되는데 14,800, 내년도 13,000, 내후년도 2,400입니다. 그래서 강주 같은 경우도 공급량이 적정해서 그렇게 다운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16,000가구가 입주돼야 되는데 보시면 부산은 올해 17,000, 내년도 23,000, 내후년도 19,000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적정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1,700가구가 입주되면 되는데 세종 같은 경우가 지금 7,600, 1,500 이렇게 해서 입주 물량이 자꾸 줄고 있죠. 그래서 이 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다운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왜? 입주가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별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2015년도 17,000 해서 피크점 19년도가 42,0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42,000 21년도 26,000, 22년도 16,000, 23년도 16,0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량이 태부족한 그런 상황이 지금 서울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전국에서 유입이 많이 되는 그런 분위기고 또 경기도 계신 분들이 또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기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어디까지가 다운될 것이냐, 바닥이 어딜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예측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금융이 있고 비소금융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금융이냐 비소금융이냐,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이론적으로 많이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적용을 시킬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3억짜리 집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건전한 걸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채권 원금에서 채권 최고액 이렇게 해서 건장 설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 110에서 120, 많게는 150%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채권 원금에다가 채권 최고액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연체이자가 통상적으로 15에서 한 20% 됩니다. 대출 받으실 때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채무자가 다른 재산도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다운됐네요. 다운돼서 결국 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3억짜리가 1억 5천이 되었다라고 하면 결국 이 집을 경매 진행해서 이 건전합권자가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4천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채권 해소 못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한 1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하면 이 집을 통해서 받지 못한 그 1억에 상당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결국 채권이 끝나느냐, 이 채무자는 갚지 않아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갚아야 되겠습니까? 안 갚아도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 다른 재산에다가 압류 넣어가지고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사장님의 월급에 압류가 들어올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어떻습니까? 갚아도? 안 갚아도?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안 갚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집을 담보로 했는데 이 못 받은 채권에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직장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아이고 사모님 대출 좀 더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10에서 20% 이렇게 신용으로 더 해주지 않습니까? 아유, 가정주부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사모님 됐습니다. 아, 이 썩을 말이야. 은행에서 내 가정주부라고 내 직장 안 다닌다고 이 대출을 더 안 해주는 이런 현실입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 공무원 같으면 좋은 직장 다닌다 그러면 인물이 잘나서 뭐 대출 더 해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나중에 네가 돈 안 갚으면 이 돈 안 갚으면 네 월급에 압류 들어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를 구해서 끝까지 추징하는 금융, 이것이 소구금융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구금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에 건전한 아닙니다. 압류를 해서, 왜 채권이 있었으니까 계약서 썼지 않습니까? 그 채권 계약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다가 압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월급에 압류, 차압이 들어간다는 거죠. 회사에 압류 들어가 보십시오. 완전 우삭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구금융이다. 주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한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사회주의를 가미한 자본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은 비소구금융입니다. 소를 구해서 추징을 끝까지 못해요. 이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추징하는 금융, 소금융, 추징 못하는 금융, 비소금융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소구금융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금융이냐 비소금융이냐 이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렇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자, 아파트 투자하신 분이 계세요. 자, 실제로 용인에 2005년도에 이렇게 50평대가 4억 5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2007년도에 이것이 7억이 됐어요. 요때 두 채를 구입했다고 예상합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억을 대출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이자가 얼마? 4.5% 이렇게 이 당시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이것이 2009년도 8억까지 가격 상승을 했다가 2011년도 되면서 다시 분양가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가 1년에 4,500만 원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자 4,500만 원 엄청나게 크죠.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연봉이 이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이자를 대출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경매가 들어오겠죠. 경매되면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거 채권회수를 다 못해요. 그럼 못한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월급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채무자입니다. 직장이 있고 다른 재산이 있고 하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날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법인이나 사업자, 투자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몇천 가지고 몇십억 벌었다, 몇백억 벌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투자금은 없어요. 다 어떻게? 남 돈 빌려가지고, 은행 돈 빌려서, 아니면 전세 나와가지고, 결국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전체 재산을 따지게 되면 100억입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은 없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날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는 개인 투자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재산이 없으니까 추징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게 되면 이분들 물건이 제일 먼저 경매 진행되든지 아니 매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경매 진행으로 부채 정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직장에 있는 월급자, 그리고 다른 재산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던질 수가 없어요. 왜?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건재당권자가 내 다른 재산에 압류 들어올 거니까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끝까지 지고 가야 되죠. 이것이 뭡니까? 하우스푸어가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곡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직장에 있는 분들은 끝까지 그냥 지고 가야 돼. 던질 수가 없어. 이분들은 그냥 던지면 끝나는데 직장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직장인의 비애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집 10채 중에 한두 채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무조건 10명 중에 8, 9명은 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지고 가야 되고 오르면 흔들어도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변동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소우금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이 다운됐을 때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그렇게 크게 다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집값이 있지 않습니까? 오를 때는 자고 나면 올라가요. 자고 나면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삽니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고 나면 다운되고 금매로 또 이렇게 매물 안 내놓으면 쭉 가다가 경매 진행돼서 낙찰 금액이 떨어지면 또 다운되고 또 가다가 또 경매 진행돼서 다운되면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개, 한두 채만 나오게 되고 10채, 9채는 어떻게? 결국 꾸준하게 가야 되는, 못 던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소금융이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IMF나 리먼 사태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운이 좀 많이 되죠. 그런데 경제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 공급을 해서는 그렇게 다운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리먼 사태 때 1달러짜리 아파트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반값 아파트 이런 게 나옵니다. 왜? 던지면 끝나요, 미국은요. 다른 재산에 압류도 안 들어오고 신용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 건재당권 설정한 그걸로 담보물로 해서 추징을 못하게 되면 내 신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집값 변동폭이 크게 없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고점 대비 30에서 40%다. 근래에 많이 떨어진 지역이 거제도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고요. 저희 가까운 포항도 많이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얼마? 30% 선에서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30% 딱 떨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0에서 30% 정도가 됐다. 그러면 거의 발목입니다. 발목 정도 됐으니까 이때는 사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그것을 잘 떨어지는 지역은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 사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구금융이기 때문에 집값에 뭐 바닥이 폭락된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 일단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공급량이나 수요나 기타 등등 이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이렇게 이자 상승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전체적으로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습니까? 돈을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끌어들이려고 이자를 계속 높이려고 하고 있죠. 왜? 지금 모약 많이 공급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집값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그만큼 다운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다운되니까 실물 경기는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라면값, 현재 라면값 생각해 보시면 그에 맞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토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살 때가 제일 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요, 자, 부동산 조정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의 향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많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0% 이상은 절대로 조정되지 않는다. 더 이상 떨어지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부동산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동영상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경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집값의 흐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강의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들으셔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내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재테크를 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